청취자님, 우리가 보통 그 기술 발전이라고 하면 되게 깔끔하고 매끄러운 걸 상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스마트폰 업데이트 버튼 누르는 것처럼요. 맞아요. 막 화면에서 버튼만 딱 한 번 누르면 네.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어떤 클라우드 너머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게 내 손 안에 딱 들어오는 네네. 그런 거요. 네. 사실 우리는 기술이 그 무게도 없고 물리적인 제약도 없는 무한한 가상 공간에서 알아서 막 발전한다고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어찌 보면 되게 편안한 관점이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 세계로 딱 돌아와 보면요. 그 깔끔한 환상이 아주 무참히 깨집니다. 그래요? 네. 그 보이지 않던 무한한 디지털 클라우드가 지금 단단한 철근이나 콘크리트,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전력망, 심지어 그 되게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엄청난 물리적 장벽에 정면으로 쾅 하고 충돌하고 있거든요. 정면 충돌이요? 네. 그래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청취자님과 우리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핵심 패턴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현실의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그 거대한 연쇄 반응 말이죠. 연쇄 반응. 네. 네,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을 위해 제 책상 위에 싼더미처럼 쌓여있던 방대한 자료들을 싹 다 긁어 모아왔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도 오늘 다룰 내용들이 참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중동과 대만을 둘러싼 그 아슬아슬한 지정학적 긴장부터 시작해서요. 네. 스페이스X가 무려 90조 원을 들여서 AI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 또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무슨 공상과학 같은 논쟁도 있고요. 맞아요. 거기다 파업 직전까지 갔던 삼성전자의 아찔했던 노사 합의까지 다룰 예정이죠. 네네. 겉보기엔 진짜 무슨 신문 정치면, 경제면, 산업면에 따로따로 도배될 전혀 다른 뉴스들 같잖아요. 완전히 다른 주제들처럼 보이죠, 처음엔. 근데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AI 혁명, 그리고 물리적 제약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 안에서 진짜 무섭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첫 번째 퍼즐 조각은요. 이 모든 변화의 진원 지점, 바로 AI 기술 자체의 진화입니다. 최근에 그 소프트웨어 쪽 자본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더라고요. 네, 지금 천문학적인 자본이 통째로 이동하고 있죠. 최근 보도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오픈 AI가 무려 8,5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1,0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기업 가치로 다가오는 9월에 기업 공개, 즉 IPO를 준비 중입니다. 와, 1,000조 원이요? 대박이네요. 네, AI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텐데요. 근데 사실 시장을 진짜로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예요. 저 그 기사 봤어요. 스페이스X도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상장 직후 한 30일 이내에 무슨 커서라는 AI 코딩 스타트업을 600억 달러, 약 90조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거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요. 스페이스X는 로켓 쏘고 위성 띄우는 우주 회사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90조 원이나 들여서 AI 코딩 회사를 사는 거지? 좀 뜬금없다 싶었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근데 그 핵심은 스페이스X가 그리는 어떤 궁극적인 청사진을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코딩을 돕는 도구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 툴이 아니다. 네, 스페이스X가 사실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곳들에 비해서는 자체 AI 용량이 다소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좀 받아왔습니다. 우주산업이라는 게 발사궤적 계산부터 수만 개 위성 충돌 방지까지 고도의 자율 시스템과 프로그래밍이 집약된 분야잖아요. 그렇죠. 위성끼리 부딪히면 큰일 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커서를 인수해서 이 AI 역량을 단번에 확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다가올 우주산업용 AI 생태계의 표준을 본인들이 장악하겠다는 포석인 거죠. 와, 판을 아주 크게 짜고 있네요. 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기술적 진화 방향이 하나 나옵니다. 그 AI가 이제 단순히 우리가 묻는 말에 텍스트로 대답해주는 추론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챗 GPT처럼 대답만 하는 게 아니다. 네, 스스로 되게 복잡한 문제를 쪼개고 여러 단계의 작업을 직접 조율하면서 소프트웨어로 넘어서 물리적인 행동까지 통제하는 이른바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주도적 AI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에이전틱 AI로 진화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제동 좀 걸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 AI 산업의 핵심은 무조건 엔비디아의 GPU였단 말이죠. 네네, 다들 그렇게 아시죠?
그 데이터 학습에는 뭐 무조건 GPU가 왕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갑자기 하드웨어 판도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이건 마치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엔진이 제일 중요했는데 이제부터는 뭐 타이어나 핸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방금 그 자동차 비유 정말 날카로우십니다. 정확히 그런 현상이 지금 하드웨어단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진짜요? 네. 초기에 AI가 그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단순하게 무식하게 계산하고 학습할 때는요. 목적지를 향해서 막 직진만 엄청나게 빨리 하는 거대한 엔진, 즉 GPU가 압도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직진만 하면 되니까 그냥 큰 엔진 달면 땡인 거였죠. 그렇죠. 그 당시엔 서버 하나당 통제탑 역할을 하는 CPU 하나에 연상 엔진인 GPU가 8개, 그러니까 1대 8 정도 비율로 들어갔거든요. 아, 1대 8이요? 네네. 근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에이전틱 AI 환경은 아예 다릅니다.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교차로에서 신호도 읽어야 하고 보행자도 피해야 하고 작업을 순서대로 제어해야 하잖아요. 아,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해지는군요. 맞습니다. 이 복잡한 제어와 논리적 판단은 GPU가 아니라 CPU의 고유 영역이에요.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인텔, 퀄컴 발표 자료들을 쫙 보면요. 이 제어를 위해서 CPU 수요가 폭발하면서 탑재 비율이 1대 1, 심지어 어떤 곳은 4대 1까지 CPU를 더 요구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 4대 1이요. 아, 어쩐지 제가 최근에 그 인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1.8 나노급 초미세 공정인 18A 공정, 그 수율이 매월 7%씩 막 개선되고 있고 이미 200건이나 설계 수주를 땄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한동안 그 인텔 위기설 엄청 돌았잖아요. 근데 인텔이 다시 부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에이전틱 AI 때문에 CPU 수요가 부활하는 거랑 딱 맞물려 있던 거네요. 네, 완벽한 연결입니다. 지금 인프라 생태계 전체가 이 구조적 변화의 수혜를 아주 톡톡히 잇고 있어요. AI 네트워킹 장비 만드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성장률 목표를 확 올렸고 한국의 미래산업도 SK 하이닉스 향 검사 장비 수주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죠. 여기서 제가 진짜 흥미롭게 본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그 삼성전기가 무려 1조 5,570억 원 규모의 실리콘 카패시터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 그 뉴스도 아주 중요하죠. 청취자님, 그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부품 중에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즉 MLCC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 실리콘 커패시터는 뭐길래 갑자기 이런 조단위 계약이 터진 걸까요? 이것도 그럼 에이전틱 AI랑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아주 핵심적인 연결고리입니다. 그 에이전틱 AI 칩들이요. 처리해야 할 데이터나 전력 밀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엄청난 열을 뿜어낸다는 거죠. 아, 칩이 엄청 뜨거워지겠네요. 네. 그래서 이 괴물 같은 칩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칩 아주 가까이에서 전력을 빠르고 촘촘하게 넣어줘야 하거든요. 근데 기존 MLCC는 크기 한계 때문에 그 미세한 칩에 아주 바짝 붙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럼 실리콘 커패시터는 그게 가능한가요? 네. 반도체 공정을 써서 두께를 5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사람 머리카락보다 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와, 머리카락보다 얇다고요? 그럼 칩 바로 밑이나 옆에 완전히 찰싹 밀착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신호거리도 줄이고 열도 관리하는 필수 무기가 된 거죠. 삼성전기가 이 분야에서 글로벌 빅테크랑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AI 하드웨어 생태계의 찐 핵심으로 딱 진입한 겁니다. 판매 단가고 기존 범용의 한 10배 이상으로 추정돼서 수익성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야, 그러니까 결국 AI가 단순 챗봇을 넘어서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생각하는 뇌인 CPU부터 신경망인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심장박동을 안정시키는 커패시터까지 싹 다 새로 깔리고 있다는 거네요. 네, 인프라의 대폭발입니다. 근데요, 이 거대한 팽창이 가다가 곧바로 쾅 하고 부딪힌 물리적 장벽이 하나 딱 있습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모자라도 진짜 너무 모자라요. 맞습니다. 뭐 AI 칩이 아무리 완벽하고 부품이 훌륭해도 플러그 꽂을 전지가 없으면 고철덩어리잖아요. 최근에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기관인 PJM의 움직임이 시장에 진짜 큰 충격을 줬거든요. 아, 저도 그 뉴스 봤습니다. PJM이 그 백스톱 신뢰성 경매라는 걸 무려
1년이나 앞당겨서 시행하기로 했다면서요. 청취자님, 이 단어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전력망 운영사가 아예 비상전력 확보용 패닉 버튼을 눌러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막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게 뻔히 보이니까 대전전 오기 전에 엄청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비상 발전 용량을 미리 싹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전력망에 구조적인 위기가 왔다고 공식 선언한 거나 다름없죠? 네, 그 패닉 버튼의 결과로 그럼 자본이 어디로 몰렸을까요? 바로 전기를 직접 만들어내는 원전이나 유틸리티 기업들 주가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돈이 다 거기로 갔군요. 네, 블룸에너지 같은 고효율 연료전지 기업이 최근에 20억 달러짜리 거대 공급 계약을 맺은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죠. 다들 전기에 굶주려 있으니까요. 근데 전기가 지구상에서 이렇게 모자라다 보니까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우주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 솔직히 처음엔 이거 듣고 약간 헛웃음 나왔거든요. 좀 당황스럽긴 하죠. 아니 막 라스베가스에 카지노 돌릴 전기 없으니까 아예 달에다가 카지노 짓겠다는 소리 같잖아요. 이거 너무 공상과학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되게 황당하게 들리는데요. 막상 과학적, 공학적 원리만 딱 떼어놓고 보면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진짜 놀랍도록 완벽한 대안이긴 합니다. 네. 완벽하다고요? 네, 지구에서 데이터 센터 지을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넓은 땅, 엄청난 냉각수, 그리고 밤에는 안 나오는 태양광의 한계거든요. 근데 우주는 어떤가요? 구름도 없고 밤낮도 없어서 태양광 에너지를 24시간 무제한으로 씁니다. 아, 그렇구나. 게다가 영화의 우주 공간 자체가 그냥 천연 냉각수잖아요. 주민들 민원 들어올 일도 없고요. 듣고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진짜 완벽하네요. 민원 없는 게 최고죠. 네, 그래서 실제로 블루 오리진이 5만 개 위성을 쏘아 올리는 프로젝트 선라이즈라는 원대한 계획을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신청해두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늘 그렇듯이 이상과 현실 사이엔 벽이 있죠. 베이조스 본인조차 최근 인터뷰에서 약간 한 발 물러섰거든요. 베조스가 뭐라고 했는데요? 우주 데이터 센터가 현실적인 미래이긴 한데 한 2, 3년 내 실현은 다소 야심찬 목표다. 이렇게 짝 선을 그었습니다. 아, 당장은 무리라는 뜻이군요. 현실적인 장벽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일단 무거운 서버를 궤도 위로 쏘아 올리는 발사 비용이 진짜 천문학적이고요. 우주의 두 무서운 방사능이나 극한 환경을 견디는 즉수칩을 써야 하는데 이 칩 가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그렇죠. 이 장벽들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기 전까지는요. 인류는 결국 지구라는 한정된 땅덩어리 위에서 흙 파내고 전력 확보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아니라 지구 위 물리적 세계, 즉 피지컬 AI와 관련된 전통 제조업 인프라 투자가 오히려 지금 폭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최근에 HD 현대중공업이 배 만드는 걸 넘어서 막 미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비상발전 엔진을 수주하고 그랬군요. 네, 맞습니다. 현대 모비스도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로봇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품 제조 시설 짓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넘어서 이제 거대한 철근이랑 콘크리트 물리적 인프라로 막 뻗어나가고 있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의 물리적 현실로 딱 돌아오는 그 순간 진짜 피할 수 없는 제일 큰 골칫거리를 마주치게 됩니다. 전력이 이렇게 귀한데 이 화석 에너지의 숨통을 쥐고 있는 게 결국 지정학적 요인들이라는 사실이죠. 아, 청취자님 여기서 저희는 철저하게 시장 역학 관점에서만 접근하겠습니다. 모든 정치적 편견이나 진영 논리는 싹 다 배제하고요. 글로벌 리더들 발언이 시장 물가나 공급망에 어떤 기계적인 충격을 주는지 아주 건조하게 살펴볼게요. 최근 미국 외교수사들이 시장 파장이 엄청나잖아요. 네, 장난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막바지라면서 향후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거든요. 중동 긴장감이 높아지면 원유 수송에 차질이 생길까 봐 유가가 바로 요동치죠. 거기다 대만 총통이랑 직접 통화까지 예고했죠. 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대만을 두고 중국과 엄청난 마찰이 예상됩니다. 한편으론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 세계 원유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이 자기들 허가 아래 움직였다고 사실상 통제권을 공식화해버렸어요. 아, 에너지 동맥을 꽉 쥐고 흔드는 거네요. 심지어 글로벌 보건 시스템도 과거 정치적 결정들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다면서요? 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역대 3번째 규모의 에볼라 확산 우려가 나왔거든요. 이게 단순 질병 문제가 아니라 과거 미국 행정부 시절에
국제개발처 원조 예산이 싹 깎인 여파에 현지 내전이 겹쳐서 대응 체계가 마비된 겁니다. 에너지 안보란 글로벌 보건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거죠. 진짜 복합위기네요. 근데 이런 지정학적 위기들은 결국 우리 청취자님 지갑이랑 직결되는 경제 지표로 튀어나오잖아요. 영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8%로 다소 둔화되긴 했는데 미국 연준 분위기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 FOMC 의사로 보면 여전히 끈적한 인플레이션을 엄청 걱정하면서 금리 인하에 되게 신중한 매파적 기조를 딱 보여줬습니다. 금리가 쉽게 안 내려갈 거란 공포가 채권 시장을 완전 직격했죠. 글로벌 은행 HSBC가 미국 장기 국채가 심각한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고 경고까지 했고요. 맞습니다. 채권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채권 전문가들도 변동성 큰 장기물 말고 그냥 만기 짧은 2, 3년 단기물 위주로 수비적으로 가라고 팍팍 권장하더라고요. 근데요, 중동 유가 불안, 미국 인플레 공포, 미중 갈등, 이 우울한 퍼즐들이 결국 산업 지형도는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나옵니다. 이 혼란스러운 현상들을 좀 멀리서 보면요. 지정학적 불안과 고유가 위기가 오히려 전기차랑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제로 막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 화석연료가 불안하니까 아싸리 친환경으로 더 빨리 도망가 버린다는 거네요? 정답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최신 보고서를 보면 고유가 때문에 전기차 경제성에 확 부각되면서 2025년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천만 대를 가뿐히 돌파할 거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유럽은 유가 압박 직격탄 맞고 올해 4월 전기차 판매가 작년 대비 무려 34%나 폭증했어요. 와, 34%요? 근데 유럽 재생에너지 얘기하니까 제가 자료 보다가 진짜 궁금했던 게 하나 떠올랐는데요. 유럽 투자은행이 유럽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그 중국산 인버터랑 전력 변환 장치를 아예 배제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죠. 유럽이 중국 에너지 패권 견제하는 건 알겠는데 아니 인버터를 금지하는 게 도대체 왜 한국 배터리 기업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쪽에 반사이익이 된다는 건가요? 인버터랑 배터리는 아예 다른 부품이잖아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 인과관계를 아시려면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시장 특성을 보셔야 하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보통 유럽에 물건 팔 때 값싼 자기네 인버터랑 배터리 셀을 하나로 딱 묶어서 패키지로 덤핑을 쳐왔어요. 아, 세트 상품처럼 팔았구나. 네, 가격 경쟁력이 미쳤었죠. 근데 유럽 투자은행이 야, 이제 중국산 인버터 쓰지 마 하고 금지해버리니까 아하, 세트로 묶어 팔던 패키지가 강제로 박살이 난 거군요. 빙고! 패키지가 깨지니까 유럽 전력망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신뢰성 높고 검증된 다른 배터리셀을 찾아야 했고 그게 바로 한국 배터리 메이커들이 된 겁니다. 지정학적 견제가 만든 완벽한 나비 효과죠. 와, 얽혀있던 실타래가 이제야 싹 이해되네요. 자, 그럼 이제 미중 지정학적 갈등이랑 공급망 재편이 제일 피 터지게 싸우는 최전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청취자님 투자 계좌랑 제일 민감하게 연결되는 이야기죠. 지금 한국 시장 상황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네, 녹록치 않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미국 고금리 충격까지 온몸으로 맞고 있죠. 최근 코스피 급락할 때 빚내서 투자했던 반대 매매 금액이 하루에만 917억 원이나 터졌습니다. 2023년 이후 최대 규모 강제 청산이었어요. 환율도 1,500원 뚫으면서 수입 물가에 아주 비상이 걸렸고요. 고요. 청취자님 이게 쉽게 말해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인들이 지금 서비스로 버는 현금보다 미래 데이터 센터 짓는 데 쏟아붓는 돈이 훨씬 많아지는 일종의 적자 구간에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네, 투자자들 입장에선 저렇게 막대한 돈 쓰는데 진짜 수익은 언제 나냐 하고 좀 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화려한 테마주보다는 지금 당장 돈 버는 기업 위주로 자산 수비 전력을 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말리는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 심장인 삼성전자는 무려 파업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드라마를 썼잖아요. 진짜 국가 경제 전체가 시겁했던 순간이죠. 반도체 라인은 단 1분만 멈춰도 그 안에 수조 원짜리 웨이퍼 싹 다 버려야 하거든요. 노조 예고대로 18일 총파업했으면 하루 2조 6천억,
파급 효과 치면 최대 100조 원 손실 날 뻔했습니다. 와, 100조 상상도 안 되네요. 제일 끔찍한 시나리오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은 못 믿을 공급망이다 낙인 찍고 아예 한국을 해버릴 수도 있었던 치명적 위기였어요. 다행히 파업 직전에 성과급 12%랑 자사주 지급 합의 나오면서 멈췄죠. 근데 재미있는 게 트렌드 포스 분석 보니까 오히려 이 파업 리스크 때문에 고객사들이 쫄아서 재고를 미리 막 확보하려다 보니 역설적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면서요. 네, 시장이 아주 묘한 아이러니죠. 근데 내부 파업이라는 산은 넘겼지만 뒤통수가 되게 서늘합니다. 중국 추격이 진짜 소름 돋게 빠르거든요. 다들 HBM 같은 최첨단 칩에만 환호할 때 그 밑바탕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뉴스 보니까 1분기에만 우리 돈으로 수조 원대 흑자를 내면서 범용 디램 시장을 무섭게 다 집어삼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딴지 하나 걸게요. 네, 말씀하시죠. 창신 메모리가 만드는 건 스마트폰이나 PC 들어가는 좀 구형 레거시 디램이잖아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마진율 엄청 높은 HBM의 역량 올인 중이고요. 중국이 저수익 구형 시장 좀 뺏어간다고 그게 한국에 그렇게 치명적인 건가요? 아주 예리하신데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진짜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구조를 아셔야 하는데요. 최첨단 HBM 개발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돈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아, 설마. 네, 바로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팔리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온 구형 범용 디램의 엄청난 판매 물량에서 나옵니다. 아하, 그게 첨단 기술 밀어 올려주는 든든한 밥줄이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창신 메모리가 정부 보조금 등이 없고 지난 10년간 366억 위안, 어마어마한 적자를 버티면서 결국 이 파일을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지금 공장 가동률 100% 가깝게 칩 쏟아내고 있죠. 이미 글로벌 PC 제조사들도 중국산 메모리 테스트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밥줄 끊기면 최첨단 투자 동력도 같이 날아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소식 뜨고 중국 반도체 ETF 수익률이 4% 이상 폭등하면서 글로벌 자금 싹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짜 시장이 단 하루도 쉴 틈을 안 주네요. 그렇다면 청취자님, 이렇게 위협이랑 인플레이션 폭풍 속에서 똑똑한 돈들은 지금 어디로 숨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을까요? 네, 자본은 분할실성을 피하면서도 새로운 인프라 까는 곳으로 아주 잽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쪽 보면요. 1위 스테이블 코인 회사 테더가 한국의 KRWT, 즉 원테더 상표권 출연하면서 국내 진출 선언했죠. 달러 패권 틈새 노려서 디지털 금융 주도권 잡겠다는 거고요. 한화투자증권도 업비트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약 6천억 원어치나 더 찼잖아요. 기존 화폐 시스템이 흔들리니까 완전 디지털 인프라에 거대한 베팅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술 기업뿐 아니라 전통 기업들도 각자 도생하려고 아주 뼈 깎는 체질 개선 중이죠. 바이오벤처 나이백도 미국 파트너 공개하며 성장 동력 잡았고 신세계나 NC소프트도 구조조정 빡세게 하면서 턴어라운드 노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현대글로비스는 삼성동 GBC에 6,700억 시원하게 쏘기로 했고 현대모비스는 적자 사업부인 램프 부문 매각도 추진 중이고요. 진짜 이 뉴스들이 단순 가십이 아니네요. 네, 거시경제가 아무리 흔들려도 자본은 안전한 곳 찾고 기업들은 군살 빼면서 생존하려고 맹렬하게 구조재편 중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방대한 자료들을 함께 쫙 들여다본 거군요. 만약 청취자님이 오늘 아침에 그냥 AI 관련주 전망 기사 하나만 틱 보려고 하셨다면요. 왜 갑자기 PJM 패닉 버튼 뉴스를 챙겨봐야 하고 아프리카 에볼라 사태나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걱정해야 하고 유럽이 왜 중국산 인버터 금지했는지 알아야 하는지 이제 그 완벽한 맥락이 딱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네, 겉보기엔 다 다른 현상이지만 이면의 거대한 사슬을 파악하는 게 진정한 통찰력이니까요. 맞습니다. 단순한 정보 소비자를 넘어 시대의 흐름을 쫙 읽어내는 거죠. 자,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의 심층 탐구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스마트폰 쓰고 무선 클라우드 쓰면서요. 모든 걸 선 없는 가상 공간으로 보내서 묵직한 물리적 제약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확인한 현실은 어떤가요?
AI가 인간 지능을 넘어서 무한히 발전하려 할수록 역설적으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발전소를 지어야 하고 지구 껍질 다 벗겨내서 실리콘 파내야 하고 심지어 우주라는 끝없는 물리적 공간까지 다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한할 것 같던 우리의 빛나는 디지털 미래가 역설적이게도 유한한 지구의 흙, 철, 전기라는 물리적 자원 고갈 때문에 완전히 탁 멈춰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인류의 다음 혁신은 과연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다시 텅 빈 무의 세계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물리적 차원을 개척하게 될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거대한 화두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자료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해답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책상 위를 가득 채운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